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린 숙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전과 러우전에 대해서 좀 쉬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오데사 탈환 공약, 러우전 이란전 결국 무력으로 종결됩니다. 협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대이란 지상전 준비하는가, 젤렌스키 벨라루스 위협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제 정부 부문에서 이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10년 국채 금리 1.7%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추격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역전이 되어버렸죠. 일본이 훨씬 더 이제 높은 비용의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4점 몇 프로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정부 섹터에서 어떤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US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홀딩하고 있습니다만 이 US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을 그대로 미국의 국부로 연결시키는 것은 힘듭니다. 미국 자체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은 세계체 강국으로서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자본이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기축통화국의 위치, 그리고 금융 중심 국가로서의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부 섹터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신용도가 이제 중국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은연중에 이 미국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부터 이렇게 중국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 여파가 선진국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슨은 이걸 올렸는데 작년 말에 이제 2025년입니다. 케냐에서 이 빚을 US 달러 이제 디노미네이티드 된 이제 본드가 있죠. 이것을 중국 인민배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이렇게 확 줄어졌습니다. 자, 1년에 이제 2억 1,500만 불 이 정도 이제 세이브한 겁니다. 매년. 이러면서 점점 더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이 중국의 이제 수출입은행을 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에 침투하고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이 포션 지위를 야금야금 이제 잠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국가적인 경제 체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강합니다만 이 중국의 추격, 이것을 어떻게 따돌린지 고민을 해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주권의 함정,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 올렸습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보면은 황당한데, 이 정부 부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이 부인이 실리콘밸리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뭐 디지털 주권 문제가 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 네이버가 이제 뭐 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게 제대로 돌아갑니까? 쓰는 사람, 뭐 한국인들은 잘 쓰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뭐 계정 만들기도 어렵죠. 뭐 이제 제 아는 사람도 이제 한국 가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구글 맵이 안 됩니다. 일본이나 심지어 이제 홍콩 이런 데 돌아다니도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이버 앱을 뭐 새로 쓸 수도 없고 뭐 방법도 배워야 되고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건데, 미국이 지금 이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뭐 이 선제적으로 상납을 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그 대신에 이제 일본 제품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허용한 측면이 있죠. 유럽 역시 이제 디지털 주권을 하나씩 양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디지털 주권을 외칠수록 다른 나라들이 이걸 외칠수록 처지게 된다. 혁신에서 뒤처지게 되고 한 세대 밀리게 된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 디지털 뭐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업들 있죠. 이들이 바로 리더고 이들이 주도하고 새로운 혁신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주권 타령하면서 뒤처지게 된다.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이 네이버를 쓰면서 이 구글 맵 이런 것을 쓰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건 참 이제 이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이 고민해야 될 문제죠. 뭐 이 양반이 이것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양반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주권이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양반은 주권 개념은 웃기는 수작이다. 자, 이것을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리더십 이것을 따라라. 디지털 주권을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뭐 찬성하는 쪽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구글 맵을 쓰면서 저렇게 관광객이 넘쳐나지 않냐, 아주 이제
뭐 편하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뭐 영어 제대로 합니까? 할 줄 아는 사람 많이 없죠. 한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매우 편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어떤 트레이드 오프 문제가 있는데, 이 벤노트는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무시하고 미국에 완전히 종속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국 내 5천 몇백 개의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 미국이 글로벌하게 이 디지털 주권을 이제 빼앗고 독점하겠다. 자, 이것의 이제 야심,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 중국 같은 경우 한 400 몇십 개 정도, 일본도 뭐 한 200 몇 개인가요? 한국도 뭐 그 정도, 그리고 유럽에도 몇백 개요. 이 미국의 숫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천 몇백 개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미국 내 수요, 국제적인 수요 다 합쳐도 이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자, 여기에 이제 미국의 야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해치펀드, 뭐 이 양반이 과거에 여러 가지 위기 때 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이제 슈퍼 버블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내 건립되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그리고 이제 한국 글로벌한 이제 반도체, 소위 말하는 이제 팍스 실리카죠. 이 안에 이 생태계가 하나 이제 거대한 그들 내부의 어떤 생태계가 되어서 엔비디아는 돈을 벌어서 AI 섹터 투자하고, 또 이 기업은 어디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또 반도체를 엔비디아 것을 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이제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벌어도 상당한 포션은 다시 이제 여기에 투자해야 될 겁니다. 뭐 다른데 공장을 지을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버블을 키우는 거죠. 이것은 몇 년 전에 암호화폐 버블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알트코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게 계속 이제 내부 생태계 서로 사고 팔면서 키우게 되는 거죠. 이 AI의 슈퍼 버블 논쟁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란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좀 주고받았습니다. 미사일도 주고받고. 그런데 뭐 전략적으로 시리아서 한 건 아닙니다. 미국도 이제 쐈을 때 어떤 이제 레이더, 쓸모없는 레이더 뭐 한 두 군데 공격하고, 이란은 이제 쿠웨이트 기지 때렸는데, 이 바레인도 때렸죠. 그런데 조금 이제 쓸모없는 건물입니다. 이 서로 상징적으로 주고받았다.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들었습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미국이 이제 오만의 일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배를 빼면서 이 정신승리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란의 이제 미사일 관역 안에 있습니다. 이제 사정거래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도 결국 이란이 허용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뭐 이란이 왜 허용을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걸프만 연한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서 사실상 이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피해를 입혔죠.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이란이 대응을 한다면은 이란의 이제 산업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있는 이제, 그리고 이 뭐 구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인텔 공장도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곳에 다이렉트로 미사일을 날려서 파괴를 하면은 이제 이란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 이것보다 몇 배의 피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미국의 상당한 이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군사적인 공격 능력을 보이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 이 구조입니다. 미국과 GCC 국가들이 전쟁 배상을 원활하게 하면은 이 문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오만 쪽으로 슬슬 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살라미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틈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그동안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행동 패턴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때리는 거죠. 이것도 결국 이제 이란이 풀지 않으면 봉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미국이 촉발했습니다. 미국이 MOU 조약을 어겼습니다. 이란이 지정한 통로로만 배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만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살라미 전략인데, 이 살라미 전략은 초전에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란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이제 재밌는 사태가 터졌는데, 이라크 정부군이 에이브럼스 전차를 이렇게 보냅니다. 뭐 요즘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FPP 드론 한 방이면 끝나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없는데 미국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바그다드 대사관에 이 정부군이 에이브럼스 탱크를 보내서 이제 그린존을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 이란전 그리고 헤즈볼라 이 레바논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FPV 드론 한 방이면 이런 것은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야, 이라크에서 이제 CIA 주도로 이제 쿠데타, 그래서 이제 친미 세력이 나서서 친이란 세력을 견제하고 민병됩니다. PMF. 그 다음에 이라크를 발판으로 이란을 침공한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재현이죠. 이 이란의 뭐 최대 약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사실은 후제스탄 지역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웨이트 여기 있고 이라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후제스탄 지역인데 사실 이란의 핵심 지역인 이제 유전 시설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만약에 장악하게 되면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엄청난 함정이 있죠. 바로 이 지역은 과거의 이란과는 달리 현재 이제 이 드론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쪽은 바로 이제 코앞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두들겨 팰 수 있고 이쪽은 허허 그냥 이 사막 평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적인 시설도 여기에서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제스탄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일단 이곳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란과 협상을 한다는 거죠. 이 레버리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모든 곳은 이란의 이제 미사일과 드론의 이 사정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란은 언제든지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핵심 유전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배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이라크를 발판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이야기인데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이 PMF가 기본적으로 정부군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것은 친이란 민병대입니다. 그리고 무장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는 이제 대리전이 이제 일종의 내전입니다. 이라크 내에서 수니파, 시아파 간의 내전이 발생한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경우 수니가 완전히 격퇴되면 이쪽은 글자 그대로 완전히 이란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크루드를 이용한 거, 그리고 아이시스를 이용한 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루머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이란에 침공할 정도의 그 정도 병력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25만 정도, 그리고 이 전 세계 연합군이 모여야 됩니다. 여기 있는 미군 5만 명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투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전쟁 패턴이 지금 뭐 요즘 더티해졌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93년, 자, 1차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조롱한 이제 이라크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여성 예술가인데 이 그림을 아주 이제 잘 그려서 이렇게 뭐 바그다드 미대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뭐 이라크 여성들이 이렇게 미술 감각, 이제 예술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집, 여기 이제 이 부시는 범죄자다 이런 이제 모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미사일 2발을 날려서 이 집도 파괴하고 이 여성도 살해를 했습니다. 참 뭐 이런 거는 뭐 다 여러분들 까먹으셨을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 정부가 특정 인물들을 표적 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사실 이게 역사가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온 친구는 이란인입니다. 이제 군 출신인데 이란은 이 전쟁을 40년 동안 준비해왔다. 미국인들은 콜 오브 듀티 게임을 하면서 뭐 이란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란은 실전을 통해서 미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40년 동안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분들도 오해를 하는데 이란은 필요한 것을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이 군사 자산에 집중해서 때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군사적으로는 더 아픕니다. 자, 그러나 경제 산업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민간 시설에 타격을 했습니다. 경제 인프라를 파괴했죠. 이란은 거기에 대한 공격, 반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전쟁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전쟁 배상을 받는 거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파괴한다. 그 경우 사우디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약함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언제든지 전쟁이 격화되면은 사우디나 쿠웨이트, 이라크 뭐 이쪽 지역에 있는 서구의 어떤 시설들, 뭐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멀티 트릴리언 달러. 이런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전략적인 현실을 서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를 복원하는 겁니다. 이 예외주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리아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시스가 붕괴되자 미국이 이제 급하게 들어가서 아이시스를 일단 보호합니다. 2015, 16년 그때죠. 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미군 기지를 박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온 미군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시리아군이나 이들이 작심을 하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외주의. 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드리면은 이제 보복을 엄청난 무자비한 보복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떠서 뭐 시라크군 이런 데 이제 때립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반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사드가 이제 반격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바로 이것이 예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바로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 이란이 한 대 맞고 뭐 예를 들면 이제 0.1대 때린다. 10대 맞고 이제 한 대 때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10대 때렸는데 10대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죠.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패닉에 빠져서 민간 시설, 이 폭격의 3분의 2가 민간 시설에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이란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내를 했습니다. 자, 반격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이제 산업시설들, 유전지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휴전 이후, 종전 이후에 전쟁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 그 트랩에 미국이 빠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미국이 전쟁 배상을 해야 된다. 뭐 미국은 하지 않죠.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입지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엄청난 비판을 듣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예외주의를 복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툭툭 때리면서 미국이 이렇게 때릴 텐데 너희들은 때리지 마. 자, 예외주의가 복원이 되면은 미국은 필요한 경우 이란을 타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겁이 나서 가만히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년이 지나면은 이란은 봉쇄 상태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0대 때리면은 뭐 10대, 15대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레바논 이슈까지 이제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이제 시아파 마을입니다. 일단 뭐 주민들이 소개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것은 폭격은 아니고 뭐 폭발물을 집어넣는데 뭐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그것을 터뜨리는 거죠. 마을 하나가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이것을 뭐 지하 경도를 파괴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하 경도 파괴용보다는 뭐 전시효과 이것은 이 시아파 주민들인데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어쨌든 엄청난 규모의 이제 폭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멘에서 이제 시끄럽습니다. 이 예멘에 지금 이제 3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직계죠. 이들이 또 이제 후티 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실상은 모르는데 진짜 이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해서 후티 쪽을 공격한다. 이때 후티는 과거와는 달리 이 미사일 드론 전력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지대를 타격하려면은 사우디 유전지대 지난번처럼 또 이제 불바다가 됩니다. 이 후티 같은 경우 뭐 이란처럼 뭐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전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큰 전쟁으로 확대될지 글쎄요. 아직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짐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백업 해가지고 이런 전쟁 내전이 터지는 것이 다시 격화가 된다. 이때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란 그리고 이제 예멘 후티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 후티를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사우디로 하여금 또 이제 그 사우디 대리군이죠. 이들로 하여금 또 후티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후티와 그리고 일단 뭐 공식적으로 이제 예멘의 정부군이죠. 이들 세력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이제 또다시 교전에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교전에 들어가더라도 이 공군력에 이제 이쪽 정부군은 공군력이 없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때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다이렉트로 후티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제 후티 입장에서는 드론과 이런 것을 또 이제 사우디 쪽으로 날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콜롬비아 선거 관련돼서 뭐 지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을 했습니다. 남미 선거에 다 개입하겠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좀 이제 좌파 성향들, 이들은 이제 트럼프를 성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상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존 미어샤미 교수도 이미 서구와 젤렌스키는 레드라인을 넘었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핵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핵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젤렌스키가 지금 이제 이 벨라루스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러시아가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벨라루스와 이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이쪽에는 뭐 특별히 요새화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민가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된다. 젤렌스키가 쳐들어가서 이제 벨라루스 군과 싸우게 된다. 이때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뭐 폴란드 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몇 달 뒤면 21세, 22세 젊은이들이 또 징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폴란드 쪽으로 탈출하고 이런 모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입니다. 푸틴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노보로시아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노보로시아 지도입니다. 결국 오데사를 다시 이제 탈환한다.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체 군자산, 그리고 나토의 지원 역량, 이런 것들을 계속 돈바스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고전을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이런 것을 날려서 이제 깊숙한 곳에 찌르고 괴롭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2달 동안 강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러시아도 이제 이런 부분적인 피해를 입어도 또 이제 이 복원을 해나가는 거죠. 이 결국 전쟁은 이 전선에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노보로시아, 지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보로시아를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하르키프나 체르니브 이쪽은 이 푸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쿠르스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로 혹은 이제 안전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영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수미, 체르니브 이쪽 지역도 일정 영토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키예프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자, 키예프를 먹는가이 모르겠습니다. 이 키예프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 곳곳에 이렇게 핵 벙커도 있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소비에트 시기에 이렇게 지하 요새화했죠. 그래서 키예프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키예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키예프 근처까지 갑니다. 그리고 강을 두고 키예프를 바로 사정권에 두는 거죠. 이곳까지 나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키예프가 바로 눈앞에 있고 러시아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정권이 권 안에 있죠. 바로 이 강 쪽에 연다. 그 경우는 키예프는 이제 이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드네프르 강까지 진격하고 오데사까지 다 먹고, 이것이 푸틴의 궁극적인 목표다. 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 3년, 2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하면 뭐 거의 몇 년씩 합니다. 이것이 또 진정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라크도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하고 아프가니스탄 그런 겁니다. 원래 전쟁이 이런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유럽의 평화가 안착이 됩니다. 러시아와 서유럽이 이렇게 이제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균형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고 영토를 이제 러시아에 복속시키고, 그리고 남은 부분은 러시아의 이제 영향권, 컨트롤, 뭐 이제 이 적성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유럽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유럽의 평화가 정착돼야 인류가 이제 핵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뭐 풀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인터뷰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보로시아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데사까지 먹어야 된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체르니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지금 이 벨라루스에 이제 젤렌스키가 치고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뭐 자살행위죠. 물론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보다 당연히 군사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군사력을 빼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그냥 한 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벨라루스를 침공하는 것은 곧바로 러시아를 침공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전선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벨라루스부터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 누가 더 군사적인 역량을 크게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치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군인을 빼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쪽이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 슬로비안스크, 크라바토스크.
이쪽은 소비에트 스타일로 엄청나게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딱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잠깐 다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드네프르강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냥 밭이 이어지는 거죠. 이대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바로 이쪽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화망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자, 리만 이런 지역들 지금 이 콘스탄티노프카야 그 다음에 이제 리만 이런 구체적인 지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들이 계속 이제 땅을 먹어온 거죠. 자, 지금 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지금 사실상 패닉이죠.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도발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모스크바도 찌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CIA 레리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방의 러시아 파괴 의지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깊숙이 개입하고 있죠. 이것은 동시에 패닉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는 지금까지 그래왔다시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땅을 영토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항복점이 무너지게 되면 크라마토스가 넘어간다. 그대로 이제 드네프르강까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작업이 전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